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혹시 이 코로나에 대비하지 않는 방송이 아닌가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저희가 칸막이를 이중으로 방어를 해놓고 선배님 얼굴이 거의 안 보여요 지금. 네. 네.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녹음 시설을 네. 코로나19 이 칸막이, 그러니까 방역 시스템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작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걸 네. 아셨으면 좋겠어요. 방송할 그렇죠. 때도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방송할 수 없잖아요. 근데 네. 제작진들은 정말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다 마스크를 쓰고 촬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방송하는데 뭐 연예인들은 왜 마스크를 안 쓰나 이런 이제 댓글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도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동안 사연을 많이 소개를 못 해드려서 오늘 사연이 많이 밀려 있는데 그중에 한 3가지를 뽑아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6세 여성입니다. 속이 조금만 더부룩해도 저는 머리에 바로 신호가 와요. 그리고 속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두통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소화제는 전혀 효과가 없고 심한 날은 머리가 아주 깨질 것 같으면서 구토도 하고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상황이 방법을 몰라서 20년간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뭐 위 내시경을 해보긴 했는데 뭐 위염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 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위가 편안해지면 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드시다고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네. 네. 이게 위하고 그 뇌하고는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장기가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왜 하필 위죠? 뇌랑 관련이 제일 깊은 장기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뇌압이,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혹은 어떤 뇌 종양이나 어떤 또 뇌실이라고 뇌 척수액이 이제 돌아다니는 공간에 막혀서 그쪽에 압력이 증가되면 토를 했어요. 어느 정도로 토를 하냐면 확, 그러니까 막 이게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토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경험해봤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그 경우는 이제 뭐냐면 토를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 여기 이제 이 흉강, 복강이 일시적으로 음압이 걸려서 상대적인 음압이 걸려서 뇌척수액이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통도 그렇거든요. 이게 두통의 이유는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는 딱 2가지입니다. 네. 두통을 느끼는 게 딱 뇌에선 2개인데 하나가 이제 여기 그 뇌뼈를 싸고 있는 바깥쪽입니다. 주로 근육이겠죠. 네. 근육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이제 막 두통의 대부분은 이 근육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근육통. 뇌를 싸고 있는 막입니다. 뇌를 싸고 있는 막에 통증 세포가 있어서 거기에 뭔가가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두통을 느끼는 건데, 이렇게 어떤 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두통이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 대단히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소화제나 일반적인 두통제로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떡해요? 이 분들은 본인이 이제 일단 정답을 갖고 네. 계시는데, 위가 편안해, 속이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속이 불편했던 음식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역류성 식도염이면 역류성 식도염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위가 되게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음식의 온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온도요? 네, 온도에. 왜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는 예, 그렇죠. 말씀이세요? 이게 소화 효소는 온도와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차가운 게 들어가도 이 내가 위에서 그다음에 십이지장 혹은 췌장에서 분비하는 소화 효소들은 그 온도에 그러니까 나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여야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효소가.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온도 저는 말씀드리지만 유일한 아나운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스 정말 아메리카노 따뜻한 커피만 그렇죠. 안 마시죠. 드시잖아요. 한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네. 본인만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고 계셨네요. 저희 아이스 먹을 동안 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니 나는 선배가 왜 그렇게 따뜻한 것만 드시나 했네. 나이가 있으셔서 그랬나 했죠. 저니까 일단 바로 신호가 와요. 차가운 네. 거를 뭐 차가운 음식 민감한 사람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차갑게 마실 수 있는 건 맥주 정도? 맥주는 또 따뜻하게 술은 마실 포기 수 있어요. 못해.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그럼 김 빠지고 따뜻한 콜라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안 마셔요. 그건 아예 안 탄산음료 마시고? 거의 안 마시고요. 예. 심지어 최근에는 탄산수 저 탄산수 되게 좋아했는데 탄산수도 거의 끊었습니다. 아, 끊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건 또 차갑게 마시지 않으면 맛이 의미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오. 그래서 차가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노력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네. 내과에서 얻었던 역류성 식도염 이거는 먼저 치료를 하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질병은 먼저 치료해야 되고, 나머지는 내가 위가 불편했던 그런 습관들을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그렇지 않게 노력하셔야 되고, 그렇지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네. 음식의 온도 따뜻한 것을 신경을 쓰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20년간 이 상황이 지났지만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시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22개월 아들을 둔 아이 엄마인데요. 아기 어린이집에서 활동성 결핵 환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결핵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결과가 음성이긴 하지만 결핵약을 2달간 반드시 복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24개월 미만의 아이는 반드시 2달간 잠복 결핵약 복용을 한 후에 다시 2차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약의 부작용인데요. 이게 간 독성이 있는 약이라서 어른도 힘든데 이게 아이들한테 반드시 먹여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음. 예를 들면 우리는 잠복 결핵은 어떤 상태냐면 네네. 결핵이 내 몸에 들어왔어요. 결핵균이. 하지만 나의 면역 세포가 잘 억제해서 뭐 전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네. 전염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복이죠. 네. 근데 이 상태라면 치료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잠복 결핵에 대해서 치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우리나라도 2017년도인가요? 몇 년 안 됐어요. 잠복 결핵을 치료하기 시작한 게.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압도적인 1위 나라거든요. 잠복 결핵이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잠복 결핵을 치료하기 시작했냐면 네. 이 잠복 결핵을 치료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결핵을 줄일 파격적으로 수가 줄일 없어요.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국내 전문가들이. 근데 결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문가가 세계 최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기 왜 때문에. 결핵이 많았던 건지는 혹시 조사가 돼 있나요? 아니 잘 안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는데 아마도 전쟁 후에 50년대 60년대에 그렇게 그냥 어떤 활동성 결핵 환자가 많으면서 많이. 무방비로 노출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겠네요. 확실하게 왠지는 몰라요. 그리고 더 저기한 건 북한도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뭐 추정치는 그러니까 인구 대비 결핵 환자 수는 한 5배나 더 높게 더 많겠죠. 예, 예. 그렇게 해서 한국 전쟁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기에 활동성 결핵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방비하는지 우리는 잘 몰랐을 때니까. 네네네. 아무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활동성 그러니까 잠복 결핵은 원래는 다른 미국이나 이런 나라 치료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결핵이 별로 문제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치료를 시작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이 잠복 결핵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이 평생 이제 실제 결핵이 돼요. 10명 중 1명. 10명 중 9명은 괜찮아요. 네. 예? 근데 10명 중 1명, 한 명도 우리는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잠복 결핵인 사람과 접촉을 했을 때 일반인이 감염될 위험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어. 없지만 네. 잠복 결핵 환자가 결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 네네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아이는
활동성 결핵 환자랑 어떤 접촉이 의심되니까 검사를 받았겠죠. 네. 근데 두 음성이에요. 엑스선 검사와 투베르클린 검사에서 음성입니다. 네. 근데 이제 투베르클린 검사는 피부로 하는 거고 네. 혈액 검사로 이제 어떤 면역 글로불린을 보는 검사가 있는데 그러면 엑선 검사가 음성이라는 것은 활동이 아니라는 거니까 적어도 활동성 결핵은 아니다. 투베르클린 검사에서 음성이면 결핵균이 들어왔다는 것도 흔적도 없는 거죠. 네. 사실은 이 결과는 결핵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닌데 왜 약을 복용해야 되느냐? 아, 그러면 잠복 결핵이라고 판단된 사람들은 어떻게 결과를 잠복 받나요? 결핵 환자는 네. 이것도 이제 잠복 결핵은 뭐냐면 투베르클린 검사에서는 양성이에요. 아. 엑스선에서는 음성. 아. 예. 그러니까 투베르클린 혹은 그 면역 글로불린을 보는 그런 혈액 검사에서 양성, 엑스레이선 음성, 어떠한 증상도 없는 걸 우리가 잠복 결핵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아이는 잠복 결핵도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상태. 근데 그럼 왜 약을 2달간 먹어야 되느냐?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애들은 네. 9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애들은 충분 면역 반응이 빠른 속도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양성이 그러니까 이 결과가- 혈액 검사나 여기에서 네. 나온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확실치가 않아서. 그러면 그때 나중에 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이 결핵의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일단 안전을 더한 조치다. 네네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설명하기가. 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뭐 좀 혹시 강화되게 모를 일에 좀 확실하게 네, 하자 우리나라만 이런 뜻이죠. 안전에 네. 안전을 기하자라는 뜻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을 먹이는 게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좋을 것 같은 건가요? 근데 네. 약을 먹었을 때 아이가 좀 힘들어하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은 약은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특히 결핵약 좀 그래요. 부작용 뭐 간독성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요. 그런 부작용 리스크보다 지금 이것을 복용시키는 이득이 더 크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거는 그때그때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왜 근데 24개월이냐. 네. 왜냐면 22개월 아이거든요. 네. 2개월만 있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됐었다는 네, 그렇죠. 건가요? 한 뭐 그렇죠. 2개월의 차이가 그렇게 25개월이었으면 큰가요? 예. 이게 이제 기준을 그렇게 잡힌 되게 거예요. 애매하겠어요, 진짜. 예. 기준이 24개월 만 24개월 미만은 이렇게 그러니까 면역력이 아직도 활발하지 않은 상태라서 즉각 양성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저도 이걸 한참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교과서로 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잠복 결핵이면 이해가 되는데 잠복 결핵이 아니고 음성인데 왜 약을 복용해야 되냐 여쭤봤더니 그렇게 면역 말씀을 반응이, 이렇게 말씀을 순전히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뭐 어쨌든 병원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시니까 좀 따르는 게 좋겠고 부작용이 혹시 생기면 그때그때 좀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는데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저도 사연을 보고 네. 제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저도 몰랐어요. 아니 이 음성인데 왜 복용을 하지?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안전을 네. 더한 장치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사안이다. 라고 별일 이해해 없을 주시면, 것 예.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달간 네, 우리 아이 복용하고, 건강하게 네. 잘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뽑은 사연은 폐암 관련 사연이에요. 자, 얼마 전에 아버지 폐암 판정으로 문의를 드렸던 분이에요. 네. 기억이 나네요. 한 달 반 정도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5, 6회 항암 치료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 폐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방사선 받는 동안 입안이 헐고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치료받는 걸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또 있었대요. 암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폐암이라는 것이 이렇게 완치까지 가지 않고
치료 후 경과 관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건지 다른 방법도 있는 건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이거 고민을 아마 선생님들도 하실 겁니다. 네. 폐암은 사실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자는 폐암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같은 처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 네. 이 폐암의 뭐 표준 치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즈가 2cm로 줄었을 때 이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게 뗄까 말까, 저걸 수술할까 말까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뭐 의사들은 수술하는 의사는 이 암은 다 제거해 버리고 싶어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망설이느냐?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폐는. 뭐 위치도 되게 중요하고 네. 주변에 이제 뭐냐면 림프노드가 뭐 암세포가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서 네. 하는데 아무튼 왜냐면 네. 연세와 복합적인 것들을 다 고려합니다. 아, 연세. 잘라냈을 때 폐를 그걸 얼마만큼 잘라내야 되느냐, 그리고 폐를 잘라내는 거 수술을 74세 노인께서 감당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아주 첨예하게 따질 것 같고요. 보통 65세 미만이었다면 50대였다면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연세가 있고 그리고 연세가 있는 분은 뭐냐면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지 않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젊은 연령에 비해서 그래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딱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분이 나 수술 가능하면 해주세요. 그냥 해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면 의료진이 수술 고려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폐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게 된 건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네네. 그때 의료진하고도 상당히 많은 그런 것들을 했어요.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거를 하느냐, 네. 어떤 위험성을 감당하고 어떤 치료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아마 요 사례 메일을 주신 분의 아버님도 의료진들이 그런 고민을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어쨌든 좀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면 지내실 네. 수 있겠죠. 아마 예. 주변에 임파선에 전이가 없다면 네. 크기가 2cm로 줄었다. 이 정도면 거의 수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수술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의료진이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하나예요. 여기서 만약 사이즈가 줄었다 하더라도 주변에 임파선에 이제 막 전이가 되면 이거는 호전된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마 그런 작업들을 할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주변에 림프 조직에 뭐 암세포가 간 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수술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인데 좀 건강하게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뭐 어디까지 왔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2.5단계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네. 다음 주쯤에는 이게 좀 다시 단계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지금 네. 100명대로 계속 유지가 예를 들면 되고 이제 있긴 이게 두 하던데요. 가지 견해가 네. 있어요. 2.5단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근데 강화하면 일시적으로 환자는 줄어요. 지금 우리 그러고 있죠. 그런데 유럽 국가 미국을 보면 네. 강력한 강화 조치를 할 때는 주는데 그걸 풀어난 다음에 확 늘고 있죠 환자가. 그래서 이걸 일종의 마라톤인데 네. 마라톤일 때 순간순간 끝까지 어떻게 달리느냐가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건 길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말씀은 우리나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최고 자문기관이죠. 감염병 자문기관은 강력한 조치를 하지 말자라는 하는 거고요. 반대로 그래도 환자가 급격하게 늘면 임시 처방이라도 해야지 강력하게 힘들더라도. 네. 그래서 환자 수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 물론 장기적인 걸로는 별 효과가 없다 치더라도 네, 일단 당장. 그거는 일단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해라는 게 대한감염병학회의 입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전문 기관의 의 견해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지금 뭐 이게 정답이 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르나요? 네.
양쪽 다 의견을 들으면 양쪽 다 맞으니까요. 근데 지금 약간 2.5단계라는 게 좀 강력하게 통제를 한 거라고 볼 수 네, 있지 않나요? 지금 예. 9시 이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죠. 예. 당구장, 무슨 헬스장, 예. 식당 안 가죠. 9시 이후부터 안 가니까 어떻게 되죠? 저랑 유일 아나운서도 그렇지만 집에 그냥 일찍 가죠. 네네네. 어차피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당들이 손님이 일찍부터 없는 거죠. 네, 없어요. 거의 저희한테 사연이 들어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보도국에 뭐 거의 뭐 그냥 망연자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어마어마한 피해가 아주 큰 효과가 있다면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지만 중앙임상위원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긴 안목에서는 저도 사실 근데 이 분야의 이거에서는 중앙임상위원회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견해를 저는 더 와닿아요. 예. 어차피 그리고 뭐냐면 지금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대유행은 네. 방역, 그러니까 방역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네. 우리가 뭐 K 방역으로 처음에 뭐 되게 선전했고 지금도 선전하고 있지만, 네. 근데 정말 팬데믹은 방역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네. 어떤 조치 뭐 이런 게 아니라 팬데믹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놓고 우리가 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임상위원회 팬데믹을 한다면 우리가 뭐 강력한 사회 조치 뭐다음에 중환자실 개수, 에크모, 뭐 인공호흡기 이런 거 숫자 카운팅하는 거 자체가 의미 없다고 보시거든요. 이건 대한중환자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팬데믹이 왔을 때는 지금 에크모 대수, 인공호흡기 대수 이런 거 지금 카운팅하잖아요. 네. 그런 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 정말 팬데믹이 왔을 때는 어떠냐면 정말 에크모를 하는 환자를 우리가 치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도 분명히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직은 정말 위기는 안 온 것이죠. 아직은 다행스럽게. 근데 그런 것까지도 전문가들은 대비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2.5 단계를 보는데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주말 사이에서 2.5 단계를 이 상태로 유지되면 네. 2.5 단계를 더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생각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감염 경로 미궁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감염 네. 경로 미궁이 많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력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감염 경로가 미궁이 많다는 것은 점점 우리가 경로랑은 무언가를 상관없다? 뭐 가두고 멈추고 하는 것이 커다랗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거는 길게 가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죠. 위드 코로나에서 해야지.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이걸 강력하게 뭔가를 우리가 또 멈추고 또 멈추고 또 멈추고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견해를 저는 좀 더 그 귀가 기울여지고요. 근데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어요. 대한감염병학회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학회는 그래도 해야 된다. 환자가 증가할 때는 강력한 거리두기 해야 된다는 게 입장이시고요.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다음 주에 네. 또 어떻게 될지. 네. 근데 지금 100명대라서 140명, 150명대라서 네. 일단 전문가들 회의에서는 물론 최고 정책 입안자가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쪽에서는 더 유지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니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와 전쟁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왜 종식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께서 종식 네. 선언을 했죠. 네. 그 정치적인 선언이죠. 예. 정치적으로 네. 종식 선언을 하는 게 그들의 이제 국가 위상과 중국도 경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손실이 있는 것으로 지금 네네네네. 확인되고 있죠. 중국은 네. 아니라고 뭐 중국 자체가 하는 것보다 여러 뭐 지표들이 그렇다면서요. 그런 것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문장일 수는 있으나 의학적, 과학적 문장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종식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들도 다 9시에 문을 닫고 하니까 소상공인들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 우리 코비드 블루라고 하죠. 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우울하지 않은 분들이 없죠. 전체적인 사회적인 우울감이 올라갔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이것에 대해서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이 코비드19가 갖고 오는 정신적 우울감 그리고 네. 이게 약했던 사람, 사회적 연결고리, 지지층이 약했던 사람에게는 이런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들이 목숨,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아이고. 예측을 한 거예요. 이거 정말 안 되죠, 안 되게 심각한 되죠.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통계로 나왔나요? 처음에 어떻게 아직 통계가 명확한 통계가 잡힌 건 아닌데요. 네네. 일본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해봤더니 6월, 7월, 8월 자살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되게 늘어났어? 늘어나고 있어. 한국 니네 어떠니? 한번 니네 봐줄래? 그래서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네. 긴급하게 들여다봤어요. 네. 봤더니 전체 자살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해요. 비슷한데 문제는 여성 자살자 수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 비슷하다는 거 남성 자살자 수는 지난해보다 낮아진 거죠. 줄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보통 자살자는 남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그 자살을 시도할 때 좀 더 과감하게 해서 그게 더 피해가 더 큰 거예요. 더 많이 실제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그러니까 자살자의 많은 포션을 차지했던 남성 비율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능과 같다는 건 뭐냐면 여성에서 크게 늘어야만 가능한 수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령대별로 봤는데 아직 연령별이 다 분석된 건 아니지만 봤더니 20대, 30대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잠정치인데. 젊은 서울시가 여자분들인데요? 통계를 따져봤더니 네. 20대 여성의 자살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가 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상은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 알려달라. 이거 되게 20대, 30대 여성이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 기사를 보시고 다 우울한데 왜 남성 다 우울하고 다 40대, 50대 다 우울한데 왜 20, 30대 갈라치기 하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데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요. 아, 네 진짜 그런 분들 정말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요. 네. 현상이 이 전문가들이 보낸 그런 현상은 기자가 왜곡하지 않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게 맞아요. 예? 그걸 뭐 해가지고 마치 뭔가가 그쪽 전문가 단체에서 이렇게 한 걸 기자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기사예요. 예? 그리고 지금 위험신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험신호가 전체적인 자살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해요. 네. 그리고 남성이 줄었어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남성이 줄었는데도 여성이 증가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맞추려면 여성에서 파격적으로 늘어야만 이게 가능한 수치라는 거죠. 위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험 신호입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사실 오늘 저희 방에서 딱 이제 한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유혜영 아나운서가 떠올랐는데 유혜영 아나운서가 연년생으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쌍둥이를 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데 네. 요즘 아이들 유치원 안 가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긴급 보육이라는 게 있어서 보낼 수는 있는데 거기서도 엄청 눈치를 준대요. 뭐 키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보내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 우울해졌어? 물어봤는데 대답이 선배님 코로나 전부터 우울해서요. 이게 무슨 얘기도 아니고 이제 예. 그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뭐라고 분석했냐면 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젊은이들에게 그러니까 자살은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무슨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하는 기사들을 전문가들은 다 싫어해요. 완전 하나의 싫어합니다. 이유가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의 이유가 예.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을 느끼는 게 하나의 이유가 아닌 것처럼 그런 죽음을 선택이라는 단어도 그들은 싫어해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마지막 그가 선택한 게 아니라 뭐 그거밖에 없었다. 거죠. 그의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없어서 한 거지. 이걸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자살을 하나의 이유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부 간의 갈등으로 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거를 너무나 싫어해요. 그렇지 않다. 자살은 적어도 4-5가지 이유가
악조건이 돼서 그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의 그 비셔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연결해서 무너지는 게 그 자살의 적이라고 봐요. 보시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냐면 큰 영향이 있잖아요. 연령대별로 큰 영향이. 20대, 30대는 그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도 큰 중요한 뭘 차지하는 게 직업.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겠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면 20대, 30대 여성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취업,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약한 고리가 20대, 30대에서 있었나 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뭐냐면 이게 내가 어떤 위기를 겪다 하더라도 지지하는 층이 견고하면 그 위기를 훨씬 더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약했고 20대가 그런 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그리고 그것을 20대 여성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 기반이 강하지 않았다. 제일 약했다. 이 두 가지로 보는 거죠. 또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는 네. 유해영 아나운서처럼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의 고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울하셨는데 지금 애들 유치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니까 육아 비중이 가장 컸고 토가놓고 우리 아직도 여전히 육아 비중 여성들이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성들 같이 키운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같이 키워야 되는데 저 포함해서요. 도와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육아는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 남성들 그렇게 잘못된 생각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우울하고 이런 것들도 다 문제인데 이게 지금 20대 여성과 30대 여성한테는 이걸 우리가 단순히 우울해 정도를 넘어선 그 상태의 상당히 위험한 사인으로 지금 보고 있다. 어떡해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정부와 학계가 네.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와 학계가 마련하는 대책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우울한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자살 생각이 있다. 그것도 구체적인 자살 생각이 있다. 이건 털어놔야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제발 털어놓으십시오. 털어놓으면 좀 나아지나요? 털어놓으면 네, 도와줄 수 있나요, 주변에? 예, 일단 털어놓으면 좀 더 나아진다고 하고요. 네. 나아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털어놓으면 그걸 듣는 사람이 하고 같이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같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1393. 이제 일단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러 전화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는 1393번이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몇 개 번호가 있죠. 그런 것들에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네. 주변 사람이 만약 그런 얘기를 한다. 네. 그럼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진짜 죽고 싶어. 특히 나 이번 달 말에 죽을래. 나 어떻게 죽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초응급입니다. 초응급. 네. 그분 손 부여잡고 네. 같이 병원이든 보건소든 어디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동양에 자기 힘든 것을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서양은 좀 다르다고 해요. 서양은 자기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얘기하지 얘기 안 않죠. 하죠. 근데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보여지는 행동이 뭐냐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얘기를 잘 안 하고 또 밥을 잘 안 먹죠.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우울한데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잠 잘 자고. 근데 평소에 잘 자고 밥 잘 먹고 그랬던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는 거 같고 식사하는 것도 영 이상하다 그러면 먼저 물어봐 줘야 된다고 합니다. 꺼리잖아요. 저도 이거 물어보세요.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고 진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라고 해요.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주변에 힘든 분들에게 정말 자살 생각이 있는지 힘든데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힘든 게 죽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니 꼭 물어서 같이 손잡고 어디를 방법을 찾아야겠죠. 지금 일단은 그걸 당부했어요.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예, 전반적인 시스템 예를 들면 이제 20, 30대 힘든 사람들의 힘듦을 미리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전화 외에 SNS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발굴하는 방법들 지금 방법 찾고 계신데 국가적인 커다란 방법 찾고 계신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뭐 해야겠죠. 20, 30대 여성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특히 더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전문가 집 단체에서 딱 들여다봤더니 20대, 30대 되게 위험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걱정입니다, 진짜. 저도 20대 때 우울증을 알아서 자살을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들도 생기고 마음이 많이 건강해져서 내가 정말 뭐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20대 여성들이 마음이 굉장히 여리잖아요. 또 이런저런 경험 많이 못 해보고 소녀 감성이기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정말 다다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정말 바닥을 쳤다 생각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일들 또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또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살이란 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네. 네. 일단 한국 자살 예방 협회 그리고 중앙 자살 예방 센터에서 이제 한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자살에 관한.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꼭 구현해야 되는 항목 하나를 한다면 거기 그 자살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그렇긴 하죠. 사실 뭐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그래서 게 안 들려요. 예, 안 들리잖아요. 네. 물어봐주는 그런 것들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저 요즘 선배님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옆에서 보는데 평소보다 되게 막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예. 괜찮으시죠? 네,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그러니까 알아요. 이걸 쓰면 이쪽에서도 욕먹고 양측이 다 욕먹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기사는 일반 시민들도 막 욕을 해. 너는 의사 편이냐? 그다음에 전공의들도 저한테 욕하는 메일이 와요. 양측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니까. 저는 근데 우리 보도국에서도 많이 싸웠어요. 너는 왜 그러니까 이게 왜 일반 국민은 4천만 명이고 의사는 13만 명인데 왜 그걸 기계적 균형을 갖춰서 보도를 하느냐? 근데 뭐냐면 이거를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그렇죠. 일반인들의 의견을 훨씬 더 많이 비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정말로 일반 4천만 명에게 되게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13만 명이라면 왜 이 13만 명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네네네.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의 스탠스는 양쪽인데 정말로 양측의 극단적인 욕을 먹었습니다. 양측으로부터 힘들어요. 힘들었는데. 오래 사시겠어요. 근데 뭐 그거는 제 팔자라고 생각.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도 느끼는 건데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네. 언론은 취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취재. 듣고 묻고 따지고 하는 것. 근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했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전공의들이 사실만 정말로 뭘 저기 하는 전달하는 건지 것만. 의사들 정말로 뭘 네. 하는 건지 뭐 그다음에 그랬을 뿐이죠. 실제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면 병원이 전공의들이 파업해서 대학병원에 암 환자, 뇌 질환 이런 환자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 아마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이거 위기다. 그 의사들 되게 싫어요. 그 병원에서 당장 저한테 네. 그 병원 아닌데 일단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제가 정말 해당 병원에서 저한테 공문을 보내왔어요. 우리 지장이 없는데 네가 마치 지장 있는 것처럼 보도해달라고. 나는 당신네 병원이라고 보도한 적이 없고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뭐 일단 했는데 네네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상황 위기면 위기의 상황을 해야죠.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생각 뭐 그다음 이들이 지금 어디에 일하고 있는 거니까. 코로나19에 관련된 거는 일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되게 취재하고 하는데 쉽지 않았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안은 사실 저는 뭐 고백하건대 네. 의사와 그 의사 파업은 저는 완전한 객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더 심도 있게 취재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장일단이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저에게 의사 파업에 대한 문제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네. 그래서 되게 이번에 저도 힘내세요, 선배님. 힘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자살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것 같으니까 왜냐면 저도 20대 때는 정말 그랬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근데 나이가 그런 게 들면 있어요. 맞아. 그게 이제 저는 이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삶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할 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가 들면 살아봤자 별거 없고 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뤘다 하더라도 뭐 대단치 않은 것 같고 그냥 사나 죽으나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 그래서 굳이 죽을 이유가 없다. 뭐 저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러니까 뭐냐면 힘든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갖고 있을 때 맞아. 갖고 싶을 갖고 싶고 때나 유지하고 안 싶을 될 때 좀 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넣어버리니까 아유 됐어 이제 힘든 것도 안 해버리면 강도가 되지 뭐. 줄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살의 연령대는 노인이 많긴 해요. 제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60대, 70대에서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그런 걸 하는지는 저도 지금 되게 어떻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요. 20, 30대에서 나타나는 자살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지나온 거기 네. 때문에 얘기할 수 그래서 있잖아요. 뭐 그냥 이거 뭐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르치는 이런 입장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저희는 뭐 네. 감히 저희가 어떻게 네. 해. 그냥 한번 좀 다르게 꼭 예. 생각해 봐라. 그렇죠. 한 번 다 우리 지금 그렇게 되게 심각한 것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힘들면 말해달라. 우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지지하는 체계가 없다는 것은 좀 미안하다. 죄송한데 그런 체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떤 지금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든 부모님에게든 친구에게든 아니면 모르는 제3자에게든 꼭 얘기해 달라. 맞아요. 그럼 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맞아요. 우리 더불어 살잖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 걱정이네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있으시고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또 신체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몸 관리도 잘하시고 맛있는 것도 일부러 좀 챙겨 드시고 조금 노력하고 주변에 얘기하고 이거를 마음의 감기다 생각하고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지 절대 묵혀두면 안 됩니다. 네. 일단 같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를 꼭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 있는 것을 죽으면 안 되는 죽으면 너무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을 기뻐하는 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뭐 훈계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들리실 텐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훈계하거나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뭐. 근데 본인들에게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분들도 좀 주변을 잘 관찰해 보시고 그런 분이 있다면 꼭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TV 보다가 그 공고 뜨는 거 봤는데 의학 전문 기자 또 한 명 더 뽑나요? 네, 일단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지원을 나는 선배님이 하셨는데 그만두나?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결정한 방침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군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tower@sbs.co.kr로 또 너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선배님이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니까 꼭 보내주시고요.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계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